채권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민사소송해도 미수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생 사건의 정보가 형사 고소에 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경종을 울려라. 자, 경종을 울려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제를 좀 선정해 봤는데요. 업체 간 미수대금 사안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사대금 지급이 미뤄지면서 공사참여 업체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2, 3차 협력업체들의 경영 악화 문제입니다. 저도 최근에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는 사안인데요. 스타트업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요즘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미수대금 관련한 자문이나 소송건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법인에서는 법인 회생 사건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회생을 해버린다든가 아니면 그냥 회사를 접고 다른 회사를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채권자인 회사 입장에서는 일반 민사소송 해도 미수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이 사기가 되지는 않는가라는 걸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업체 간 미수대금이 있다고 해서 형사고소를 할 생각은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부동산이 있으면 뭐 부동산, 뭐 계좌가 있으면 뭐 계좌에다가 뭐 가압류를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요. 이제 뭐 결국은 업체 간 미수대금 사안의 핵심은 그 미수대금을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뭐 돈 안 주면 민사소송에서 받는 게 맞죠. 근데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승소해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제 민사소송 앞서서 그 보전을 해놔야 되니까 가압류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견실한 업체예요. 그러면 미리 묶어둘 재산이 있으니까 뭐 부동산 가압류, 뭐 계좌 가압류 이런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부실한 업체라면 어때요? 가압류해도 실익이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압류했는데 알고 보니까 재산이 없어.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이럴 때 형사 고소를 검토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형사 고소를 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뭐 변제를 이제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압박 효과가 있으니까요. 네. 이제 그럼 이제 가압류할 재산이 마땅치가 않고 이제 상대방 회사가 좀 부실하다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선 형사 고소도 검토를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업체 간 미수대금 관련해서 사기죄가 인정되는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오늘은 뭐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제 첫 번째는 하도급 사안에서 미수금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예요. 이제 실무적으로 정말 많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 하도급 사안이 공사여도 좋고 용역인 경우도 있고 납품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거 가리지 않고 원청에서 계약을 따낸 도급업체가 해당 업무를 하도급한테 주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때 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계약을 하면서 뭐 공사든 용역이든 납품이든 그 대금을 원청에서 자금을 받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원 도급사도 사정이 어려우니까 원청에선 대금을 받았는데 이걸 하도급업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딴 데 써버리는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뭐 공사가 됐든 뭐 용역이 됐든 뭐 납품이 됐든 간에 이제 도급 업체에다가 내가 이제 업무를 제공을 하면 도급 업체가 원청에서 대금을 받아서 미수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렇게 믿고 일을 한 건데 원청에서 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았는데도 이제 돈을 다른 데다가 쓰면 이제 그게 사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회사 운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니까 다른 곳에서 곧 대금이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이번 자금을
다른 데다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의 자금 혼용은 수사기관에서도 곧바로 사기로 의율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원청에서 대금을 받았는데 이 하도급 업체한테 주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면 일정한 자금 경색이 있었을 거라는 추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의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로 의율해 볼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도급 업체가 도급 업체랑 계약을 했을 때 그 시점의 상황일 것 같은데요. 그 계약을 체결했을 때 원청에서 자금을 받아도 어차피 줄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어야 되는 거고, 이제 계약 체결할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대금을 줄 때쯤 돼서 어떤 예상치 못한 사정이 생겨서 못 준 거라면,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처음부터 뭐 사기를 치려는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잘 보셨어요. 사기는 결국 기망행위 시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사기 치려고 했느냐라는 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업체 간의 미수대금이 발생한 사안에서 하도급 업체 쪽을 자세히 상담을 해보면요. 도급 업체에 대한 여러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문답하는 과정에서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습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결국 이런 쪽을 많이 경험해 봤느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변호사의 역량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사례 중에 보니까 이제 노 변호사님께서 진행하신 건 중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에 이제 유죄 확정이 된 건이었는데 제가 고소 대리를 했던 업무였고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건이었어요. 이 도급업체가 원청에서 대금을 받았는데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상담을 해보고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이건 사기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소를 했고 기소도 돼서 나중에 결국에는 유죄 판결까지 나온 그런 성공적인 사례였습니다. 아까 이제 두 가지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그 다른 포인트 하나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제 감으로는 왠지 이제 상대 업체의 채무 관련 내용일 것 같아요. 이제 계약 체결할 때부터 이미 채무가 많아서 이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서 대금을 줄 수가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요. 예, 소송그룹의 변호사다운 엄청난 촉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 업체의 채무 상태, 이게 결국 중요 포인트 중 하나거든요. 이제 이거는 사실은 근데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개인 사건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 없이 자금을 빌렸다는 대여금 사기, 또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를 받았다는 투자금 사기, 이런 데서도 유사하게 검토되는 논리긴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상대방 업체의 채무 상황은 내부자가 아닌 이상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 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게 될까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아요. 이제 미수대금 사안의 상담을 해보면은 증거 수집이 가능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예, 조금만 얘기를 해보면은, 자, 만약 상대 업체가 부채가 많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뭘까요? 보통은 인력이 줄어들거나 막 인력이 자꾸 교체가 돼요. 그러니까 상대 업체가 막 인력이 줄었다,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정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지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대 업체가 우리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그 거래처에도 미수금이 있는지, 이런 걸 넌지시 확인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도 미수가 많다면은 그 미수가 발생한 시점, 그리고 우리 의뢰인이 계약건을 한 시점, 이게 비슷한 시기인지를 검토를 해봐가지고 뭐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서 야, 이런 거 문제 있다, 조사해달라, 이럴 수 있는 거죠. 노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전에 이제 민사소송을 하던 상대 업체에도 이제 비슷한 정보가 있어서 이제 빠르게 민사소송을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회생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어요. 회생 얘기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방이 회생을 신청했다면 사실 그 민사 사건에서는 내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힘들죠. 근데 이 회생 사건의 정보가 형사 고소에 좀 중요한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회생 사건의 신청서나 회생 계획안을 보면은 각 채무의 발생 시기나 채무액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사 고소했을 때
우리 계약권을 체결할 때랑 비교를 해가지고 이미 채무가 많았네? 라고 한다면은 우리 쪽에 대금을 처음부터 줄 수 없었던 거잖아 라고 하는 게 증명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생을 고려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혹시라도 이제 상대방 거래처들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는지도 검토를 미리 해보는 게 좋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아주 좋은 생각이고 사실 회생을 진행을 했다면 채권 채무 관계가 조금 복잡하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금 경색 과정 이게 파악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를 경험해보고 전문성이 있다면 이렇게 검토해서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죠. 자, 업체 간 미수대금과 관련한 문제가 결국 사기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이번 시간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자, 노 변호사님 경종을 울려주세요. 자, 경종아 울려라! 네, 업체 간 미수대금 사안은 통상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경우에 따라 사기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사안에서 도급 업체가 원청에서 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원청에서 대금을 받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도급 업체가 다른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대금이 많거나 부채가 많았던 경우라면은 사기죄로 처벌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처벌받은 사례도 굉장히 많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요. 일을 해주고도 대금을 못 받은 하도급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 업체가 재산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사기 고소를 검토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업체 간 미수대금 사안을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기죄는 사실 정말 흥미로운 쟁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음에는 투자 사기 관련해서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져볼 예정입니다. 노 변호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